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도 아직도 운동회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이제 아쉬운 점은 김밥을 싸서 이렇게 운동회 때 먹는 일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은 빨리 녹화를 마치고요. 좀 가서 아이들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둘러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수요일 7월 3일 날은요. 미국 증시가 연휴를 앞두고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미국 증시가 닫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일은요. 독립기념일 인디펜던트 데이잖아요. 그래서 휴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 미준 방송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방송 분량 때문에 미처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폭증하는 AI 전력 소비 그리고 의외의 수혜 주식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 넣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때로는 방송 분량 때문에 좀 이 기획가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10분 이상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내일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붐 때문에 전력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 특별 방송을 통해서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 운동회를 앞두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긍정적인 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어제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요.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다 함께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5개 T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크주들이 아직까지 좋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엔비디아 혼자 하향 추세를 보였거든요. 어제는 거의 테크주 중에 떨어진 종목이 엔비디아 그리고 우버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늘어나는데요. 최근에 어떤 추세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직까지 한 달로 늘려보면 8.1%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모멘텀 지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잖아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현재 7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0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중립을 유지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같은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로 바꿔서 1년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그어서 우리가 채널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줄여서 3개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차트를 보시면요. 조금은 어려운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 헤드가 있고요. 양쪽에 어깨가 보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구성이 되면서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조금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1개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작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어느 쪽으로 벗어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중간에 가 있는데요. 과연 128달러를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 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미국 증시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요. 모두 녹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0.41%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62, 나스닥은 0.8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스닥의 급등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이 10.3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10.20,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플러스 6.97, 스템이 플러스 6.73,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6.67, 울프스핏 플러스 5.72,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5.41, 아이온큐 플러스 4.39, 펠로톤 플러스 4.31, AMD 플러스 4.20, 루시드가 4.17%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급상승한 종목 중에는요, 전기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조금씩 투자자들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종목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의 이름입니다. 블룸에너지가 4.8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파이버가 마이너스 4.14, DJT가 마이너스 4.08,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38, 아사나 마이너스 3.36,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3.35, 비트코인이 6730까지 떨어졌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2.69, 코인베이스가 2.5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은 탑 10을 볼 차례인데요. 미주은 탑 10이 미주은 탑 12로 또 변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추가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 탑 12의 명단입니다. SMCI, 엔비디아, M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비트코인, 메타, TSMC, 팔란티어, 우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두 종목이 추가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최근 주가의 모멘텀이 회복하면서 당분간 추가 하락의 리스크보다는 상승 기대가 더 커졌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미주은 탑픽 리스트는요, 조만간 또다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요, 금리 인하의 시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금리가 2번 이상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는요, 투자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재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미주은 탑픽에 포함된 두 종목 중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예상을 하고 계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저의 매매 내역인데 7월 1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테슬라 주식을 60주 매수를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6달러에 근접하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시기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가의 수치는 206달러였죠.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는요, 206달러에 200일 이평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주가 차트를 살펴보니까 206달러를 뚫고 나오면요, 추세가 반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6달러를 뚫는가 뚫지 못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지표였는데요. 다행히 테슬라 주가는 206달러를 뚫고 나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역시도 갑자기 뭐 뜬금없는 주식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이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를 매수하면서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의 중요한 단계인 첨단 이온 주입 장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리스는요, 전력 장치용 이온 임플란트 부분에서 70%에서 80%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전기자동차 섹터가 회복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거든요. 중국 시장의 약세, 그리고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노출 때문에 1년간 엑셀리스의 주가는요, 14%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요,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고 있었죠. 따라서 반도체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업체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주원 탑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하락의 위험보다는 상승의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공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저는 6월 11일 날이요. 모멘텀이 당시에 가장 뛰어나 보이는 4종목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와 저의 투자 현황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원 탑12의 어제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였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206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MCI가 플러스 3.06%로 좋았고요. TSMC가 플러스 1.96, 아마존 플러스 1.42, 메타 플러스 0.9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0.8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6,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0.38%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4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0.19% 떨어졌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60, 엔비디아 마이너스 1.31,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2.95% 떨어지면서 $60,000 부근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파월이 등장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파월의 발언이었거든요.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화요일 미국 증시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반된 신호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장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노동시장의 지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상쇄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제 졸츠 리포트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부터는 굿뉴스는 굿뉴스로 보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개장 직후 파월 의장은요,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의 연례 중앙은행 포럼에서 패널로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드디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은요, 디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디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월프 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파월 의장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발표된 CPI 그리고 PCE 데이터는요, 상당히 진전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 우리 잘 해내고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금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준 거죠. 그는 최근 발언에 맞춰서 최근과 같은 데이터를 더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를 내리지는 않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반복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드디어 선언할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mmary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졸츠라고 부르는 리포트죠.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요. 5월달 일자리 수는 4월의 추정 수치인 791만 9천 개에서 810만 4천 개로 예상외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미 연준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실업자당 일자리 수는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요. 이 비율이 2대 1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할 사람은 1명, 그러니까 실업자는 1명인데 사람을 구하는 직장은 2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이 너무나 뜨거웠었는데요. 이제는 2대 1이 1.2대 1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고용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냉각 경로에 있다.
월별 일자리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죠. 하지만 주로 정부 일자리에서 비롯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실업자 대비 일자리 수 비율은 코로나 이후 수준으로 이미 돌아갔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냉각됨에 따라서 연준은 올해에도 2차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될런지 그리고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테슬라 주가가 최소 15% 이상 움직일 것이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이틀간 17% 상승했습니다. 이때 이 기사에서는요, 테슬라의 옵션 거래 상황을 보니까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최소 15% 움직이는데 베팅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만한 하나의 호재가 발생을 했었죠. 전기차 배송량이요, 예상치를 상회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테슬라의 2분기 연속 분기별 배송량 감소는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가파르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이미 테슬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화요일에 발표하기를요, 2분기에 44만 3,95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43만 9,302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년 전보다 4.8% 감소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 3개월 동안 인도했던 38만 6,810대보다는 분기별로 무려 14.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좋다는 거죠. 다음에는 생산 대수인데요. 테슬라는 2분기 동안 41만 831대의 차량을 생산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과 생산량 감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23일 어닝 실적이 발표될 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로버트 W. 베어드의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벤 칼로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우리는 강력한 인도량에 고무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광범위한 전기차 심리에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서도 테슬라의 배송 실적은 계속해서 하향됐습니다. 방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드디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제는 혹시 바닥이 아닐까, 지금부터는 우상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갔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4월 달에 대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원 수를 20%까지 줄이도록 추진을 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제 어닝 결과 발표될 텐데요. 어닝 결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감원 대상에는 영업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납품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을 베를린 인근의 차량 공장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 그리고 홍해에서 발생한 운송 우회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 즉 지난 3개월 동안은 비즈니스에 대한 외부적인 중단이 적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차량 라인업으로 인해서 판매량 성장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델 3, 모델 Y가 이제는 너무나 구형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아마도 여기에서 우상향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2분기 연속으로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개월 동안 약 9,400메가와트시를 배치했고요. 이는 1분기에 4,053메가와트시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분기별로 지금 100%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2023년 전체 에너지 저장 제품의 배포량을 거의 돌파했음을 의미한다. 작년 1년 동안 팔았던 것을요, 올해 상반기에 다 팔았다. 따라서 굉장한 성장률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용 파워월 배터리와 상업용 메가팩을 공급하는 이 비즈니스 분야는요, 차량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테슬라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의미 있는 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다. 이 얘기는요, 성장 추세는 너무나 좋죠. 성장률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절대값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따라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 초까지 새롭고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언제쯤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은 얼마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여기에 테슬라의 중기적인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말 외에는요,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스크는요, 완전자율 주행 로보택시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8월 8일 이 차량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을 했잖아요. 따라서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가셔서요,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테크니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지금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다 매수 16가지나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중립은 10개입니다. 따라서 스트롱 바이가 나온다. 지금은 모멘텀이 너무나 뛰어난 것이 테슬라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06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200일 이평선이 깨졌죠.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으로 들어가서 캔들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여기인데요. $206가 여기였잖아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뚫린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뚫리면서 정고점이 돌파가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다 할 저항선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저항선은 260에가 있잖아요. 따라서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신나게 달릴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요, 차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 하나만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나서 우리가 모멘텀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모멘텀의 지표만 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따라서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하는데 차트 분석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차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캐시우드 ETF가 매수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차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인기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티커 네임은 ARKK, 굉장히 유명한 ETF죠. 자, 이 ETF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팽팽한 횡보 국면에 빠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박스권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매도자랑 매수자랑 힘이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궁극적으로 ARKK에 대한 수요가 ETF의 공급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요, 쉽게 생각하면 경매입니다. 자수와 다수가 많아서 경매라거든요. 따라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ARKK는요, 몇 주 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기 모멘텀은 중립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금 현재는 중립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중기 모멘텀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RKK는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승형 삼각 수렴이고요. 두 번째는 하락형, 세 번째는 대치형이고요. 네 번째는 상승 지속형, 다섯 번째는 하락 지속형 삼각 수렴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상승형 삼각 수렴은요, 최고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점은 변화가 없는데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가의 모멘텀이 강력하고 관련 종목에 호재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무려 7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굉장히 멋진 이러한 차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하락형 삼각 수렴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상승형 삼각 수렴과는 반대로 고점이 하락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가에 힘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점이 형성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요. 이는 전저점을 또다시 갱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거나 섹터 자체의 이슈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출현할 확률이 무려 70%다. 따라서 하락형 삼각수렴을 보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대치형 삼각수렴입니다.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즉 주가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상향 및 하향의 방향성은 각각 50대 50이다. 따라서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상승하면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고, 반대로 두 지점에서 하락하면요,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따라서 이렇게 양쪽에서 만나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투자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요, 상승 지속형 삼각수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두 개가 다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 고점도 상승하고 있고 저점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런 차트를 보인다면 이미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나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약에 상승이 지속되면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해서 달리면서 오랫동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락하면요, 매도 세기가 커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락 지속형인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따라서 고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저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미 주가가 힘을 못 쓰고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미 악재는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지점이 만나는 위치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면요, 하락의 추세를 깨고 드디어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떨어지면요, 깊은 바닥으로 주가는 한참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상승형 삼각 수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저점이 올라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70%나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보죠. 지금 보시면요, 고점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5가지 중에 대치형 삼각수렴이죠. 이 경우에는요, 올라갈 확률이 50%,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50%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식을 사거나 팔면 안 됩니다. 여기 만나는 시점에서 과연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러한 삼각수렴 패턴은요, 긍정적인 단기 촉매제로서 46달러 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0일 이동 평균이 지금 2회 연속으로 상회하는 종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50일 이평선을 깼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ARKK의 횡보 국면은요, 2024년 상반기 S&P 500 대비 눈에 띄는 저조한 성과에 뒤따른 것이다. 그 얘기는 1월부터 지금까지 S&P, 즉 시장의 수익률보다 한참 떨어지는 좋지 않은 성적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ARKK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ETF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섹터가 실적 부진의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RKK는요, 소프트웨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구성 종목들이 중기 과매도 상황에 대응하면서 차트에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요, 삼각 수렴 패턴이 상승으로 마무리되면 상대적 강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과매도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차트를 아까 본 것처럼요, 지금은 삼각 수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우상향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동안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ETF ARKK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7월 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운동에 가서 응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분량을 좀 줄입니다.
내일 방송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전력 수혜주가 발견이 되고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보일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